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강의를 하게 된 정혜숙 교수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제가 전산회계 자격증 시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검색창에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열어보세요. 검색창에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이렇게 입력하시고 홈페이지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자,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후에 이 사이트에서 수험표 출력도 하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 자격증 발급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는 이 하단에 보시면 K랩 수업용 다운로드라는 글자 보이시죠? 네, 저희는 전산시험이라서 회계 교육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기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교육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기출문제도 여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시험을 우리가 준비하기에 앞서 이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사진도 예쁜 걸로 등록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원서 접수, 수험표 출력,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다운로드, 그 다음에 수업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도 이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여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추후에 시간 내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교재로 들어가서 자격증 관련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첫 시간인데요. 자, NCS를 적용한 재무회계 2회 여기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저의 자격증 시험은 이론이 30%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실기는 7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론은 15문제 이고요. 각 문항당 2점이 됩니다. 그래서 3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론과 실기 합쳐서 70점 이상이면 자격증 합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격증 시험이 조금 배점이 높습니다. 60점인 국가기술 자격시험 많이 응시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70점 이상이 합격선이라서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실 때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론은 10개 이상 정도는 맞아줘야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는 반타작이라고 하죠. 저희가 7개에서 8개 정도 많이 맞는 편인데요.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셔서 9개, 10개 이상 이렇게 맞았을 경우에 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보통 그런 합격자들 보면은 9개, 10개 이상 이렇게 이론 시험 문제에서 점수를 취득한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계의 기본 원리, 회계의 기본 개념부터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정의입니다. 회계는 우리가 우리 기업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 전달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회사의, 우리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정보 전달의 수단이 바로 장부가 되는 거죠. 저희는 장부를 앞으로 재무제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장부, 즉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회계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계는 누구한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같이 학습할 회계는 재무회계입니다. 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외부 보고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결산보고 회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는 주주가 될 수가 있고요.
채권자, 정부, 거래처, 고객 등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 이용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바깥에, 외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주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해도 되는지, 투자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할 수가 있겠고요. 거래처는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해도 안전한지, 또 고객들도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궁금하다, 이익을 잘 창출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이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요. 오른쪽에 관리회계라고 있습니다. 관리회계는요,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리회계는 보통 의사결정회계라고도 하고요. 업적평가회계라고도 합니다. 기업의 내부는 주로 경영자, 또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도 표현하겠죠.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의 경영자에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회계가 관리회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회계는 세무보고 목적을 위한, 세무신고 목적을 위한 회계를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신고는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 이런 정부기관들이 정보 이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 근거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모든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든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저희가 갭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러나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경영자, 대표이사, 사장님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회계라서 일정한 작성 기준이 없습니다. 자, 세무회계는 어떨까요? 세법을 근거로 작성을 하게 되겠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작성 근거를 가지고 하는 회계를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보의 성격은 어떤가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기업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 회계 처리를 하고 장부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의 성격은 어떻다? 과거지향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화폐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경영자가 추후에 내년에 우리가 사업 확장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공정을 하나 더 늘려볼까? 아니면 추가로 상품을 다른 걸 하나 추가로 개발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회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후에, 미래의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의 성격이 미래지향적이고 비화폐적인 성격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무회계는 어떨까요? 세무회계도 역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하고요. 또 개인인 경우에 소득세 신고하고요. 또 사업자인 경우에는 또 기수별로 1기, 2기별로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정보의 성격 자체도 과거지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고 양식, 정보 전달의 수단입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정보 전달의 수단이죠. 재무제표는 뒤에서 또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관리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보고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수보고서라든지 이러한 회사 자체 내의 규정이나 양식에 의해서 경영자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회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세무회계는 당연히 나라에서 세무서에서 규정한 세무신고 서식에 의해서 하는 회계가 세무회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개를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드리는 저희 동영상 과정은 되게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강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교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몇 문제 같이 풀어드리고요. 나머지는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모두 다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이제 핵심적인 강의만 하기 때문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진 않는 핵심적인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단위는 우리가 장소적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 사건으로 인해서 재무 정보의 증감 변화나
그 원인을 계산하는 범위, 즉 장소적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점, 지점, 천안 지점, 아니면 경기도 지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하나하나를 회계 단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계 연도는요. 우리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업에게 기준 또 상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통 기업들은 사업을 합니다. 영업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에서도 써드렸지만 1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기업이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교 회계나 유치원 회계 이런 회계에서는 3월 1일을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2월 28일이나 29일이 종료를 하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 법인인 경우에 4월 1일에 시작하는 법인들도 있고요. 6월 1일에 시작하는 법인들도 있지만 종료는 반드시 다음 연도 3월 31일 또는 6월 1일이면 5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계 개념 체계, 회계 기본 구조입니다. 회계 재무보고의 목적인데요. 4개는 잘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회계를 하는 목적입니다.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또는 신용의사결정, 거래처가 우리 회사와 외상 거래를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신용거래, 여신거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때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하고 그 거래처들이 우리 회사에 거래를 해도 되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입니다.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 또 하나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 장부,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은 자본 변동표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도 주석도 있는데요. 그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영자가 우리 회사를 잘 운영했는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 기업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회계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상태에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이 있었죠? 네, 괜찮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회계의 경영성과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가 있겠고요. 종업원을 관리하기 보통 이제 우리 종업원을 관리하는 것은 인사관리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자, 회계의 기본 공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공준은 우리가 다른 말로 회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 또는 가정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계는 이러한 전제 조건에서 합니다. 이러한 가정하고 이런 가정에 회계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 개는 암기를 합니다. 기업 실체의 공준, 계속기업의 공준, 기간별 보고의 공준 3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겠습니다. 자, 기업 실체의 공준입니다.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 입장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회계의 단위는 장소적 범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점, 지점 이렇게 하나의 사업장들을 하나의 회계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하나의 사업장마다 회계 단위마다 경제활동, 어떤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 보고하는 것을 기업 실체의 공준이다 라고 합니다. 자, 계속기업의 공준입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쭉 계속 영업활동,
경영활동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회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설립된 기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기업의 공준 하에 기업의 자산을 취득원가, 샀을 때 취득한 시점의 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의 기간 내에 비용으로 배부하는 감가상각의 회계처리입니다. 유형자산을 1,0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형자산을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기업의 공준하에 우리가 한번 회사를 설립했으면 계속 쭉 영업활동하고 폐업할 때까지 경영활동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취득한 1,000만 원의 자산을 5년 동안 내용연수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산이나 부채를 유동성 순서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1년 이내, 1년 이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년 이내가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요. 1년 이상을 우리가 비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와 1년 이상인 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부채로 구분을 하고 또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또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업활동하고 경영활동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간별 보고의 공준 가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회사가 기간 단위, 일정한 기간 단위로 1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년도 또 1년 이런 식으로 1년을 앞서 이제 초과할 수 없다고 보셨는데요. 이제 한 횟수를 1년으로 보고 회계 처리를 하고 또 내년에 되면은 또 1년으로 보고 회계 처리를 하듯이 기간 단위를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적시성 있게 필요할 때 해당 기업의 정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간별로 보고한다. 기간별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만약에 올해를 단기라고 표현을 하면요. 단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작년은 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은 이제 차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1년마다 구분해서 나누어서 작성을 해서 또 비교도 할 수 있고 기관별로 또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기간별로 비교도 하고 또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하게 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간별 보고의 공준 전제조건 가정하에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개는 잘 외우셔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입니다. 회계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갖춰야 할 정보의 질적 특성인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해 가능성입니다. 자, 재무제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는 정보 이용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다. 옆에다 사전을 막 갖다 놓으면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정보 이용자들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편하게 볼 수 있고, 아, 이런 정보구나,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유용한 의사결정에 사용되려면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된 정보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해 가능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나오는데요. 암기하셔야 돼요. 자, 목적 적합성에는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신뢰성에는 이렇게 3개. 이렇게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적 적합성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신뢰성의 하부 구성 요소의 이런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목적 적합성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인데요. 제가 가르친 학생이 이제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목, 예, 적, 피.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목의 적피가 뭐야 이랬더니 제가 가르친 학생이 목에 빨간색 피가 났어요. 이렇게 외웠대요. 네, 좀 유치하고 좀 너무 유치할 수 있죠. 웃음 나오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목의 적피 이렇게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 적합성의 하부 구성 요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해당 정보가 목적 적합하게 쓰이려면 예측 가능한 정보여야 하고 또한 그 정보를 피드백
다시 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하며 또한 적시성이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측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보 이용자가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정보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향후의 주식 가치가 쭉 상승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면 예측 가능한 정보가 목적 적합성 있는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피드백 가치의 핵심 키워드는 확인 또는 수정입니다. 과거에 예측했던 그런 예측치들이 잘못 예측이 될 수가 있어서 또 그 예측치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무제표다라고 하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요. 확인할 수 있고 예측치를 확인하고 또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피드백 가치가 있는 정보이며 목적 적합한 정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적시성입니다. 내가 어떤 기업의 정보가 필요한데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데 지금 만약 그 회사의 재무제표의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적시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정보가 제공되었냐? 그렇다. 그러면 적시성 있는 정보이며 목적 적합한 정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어떤 기업에 반기 재무제표가 필요해요. 반기라고 하면 우리가 6개월을 반기라고 하는데요. 이 상반기에 재무제표가 필요한데 해당 기업에서 상반기 재무제표가 나올 수가 없고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정보는 적시성이 없는 정보이며 목적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뢰성도 당연히 3개 외우셔야 되겠죠?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입니다.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얻은 정보가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표현에 충실해야 하고 중립성이 있어야 하며 검증 가능성이 있는 정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뢰성, 표현의 충실성은요.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우리 회사의 모든 경제적인 사건들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뢰성 있는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중립성입니다.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기우는 편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증 가능성입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측정하였을 경우에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해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면 검증 가능한 정보이며 해당 정보는 신뢰성 있는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적 적합성 3개 외우셔야 되고요. 신뢰성의 3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 적합성, 신뢰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목적 적합성은 공정가치법, 시가법, 현재의 시장가치,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요. 신뢰성이 있으려면 원가법, 우리 역사적인 원가죠. 아까 이제 위에서 보셨는데요. 취득 원가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 신뢰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 매출인데요. 매출을 인식할 때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인식하면 목적 적합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완성 기준은 또 신뢰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의 인식 방법에 우리는 이제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 발생주의로 공부를 할 건데요. 발생주의라는 것은 발생했을 때 바로 즉시 회계 처리를 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금주의는 현금을 수반하였을 때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금을 수반했을 때 우리가 손익을 인식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신뢰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위에서 제가 이제 목적 적합성 설명드릴 때 반기 재무제표를 설명드렸어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6개월짜리는 내가 지금 이 회사의 상반기 정보가 필요해. 반기 재무제표 적시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연차 재무제표 상반기에 가지고는 이 회사를 내가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 의사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1년짜리 재무제표를 보고 해당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연차 재무제표는
단기 재무제표보다는 신뢰성이 더 높은 재무제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상충 관계를 고려한 질적 특성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2차적 특성입니다. 자, 비교 가능성과 중요성인데요. 앞에 제가 이제 기간별 보고의 공준을 설명을 드렸어요. 기간별로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기간을 나누어서 전기, 단기 이렇게 기간별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회계 정보는 전기, 단기 이렇게 작년과 단기를 또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사 동종 기업 간의 다른 기업과 우리 기업의 재무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성입니다. 중요성은 어떤 정보가 금액에 관계없이 우리 회사에 되게 중요한 정보고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여러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다라고 하면 이 중요성은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임기치나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이제 계정 과목이 있고요. 소모품은 이제 자산이고요. 또는 소모품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고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다, 의사결정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자산으로 표기해서 또 재무제표를 이제 공시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자에게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그럼 또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중요성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는 않습니다. 몇 문제 같이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꼭 풀어보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4번, 5번 풀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그랬어요. 쭉 읽어보면 기업 실제 투자자가 특정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전에 그 해와 그 다음해의 이익을 예측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 예측치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다음의 이익 예측치를 하향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하지 않으면 피드백 가치가 되겠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러면 목적 적합성의 설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실성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재무보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맞죠? 미래 현금 흐름에 유용한 정보 맞습니다. 경영주의 의사결정에만 유용한 정보 아니죠. 3번은 아닙니다. 경영자의 수탁 책임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한 문제만 더 할게요. 5번입니다. 회사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역사적 원가주의, 취득원가 취득했을 때 그 가격으로 자산을 평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목적 적합성 신뢰성에서도 보셨지만 기본 공준 3개가 있으셨죠? 그 중에 계속기업의 공준에 해당하는 거죠. 네, 계속기업의 공준 3개는 암기하셔야 돼요.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발생주의는 아닙니다. 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우리가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로 장부에 기재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영업활동하고 경영활동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회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